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기본적으로 투자를 전부 집에다 해버리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 있어도 주식 가격은 안 올라간다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전부 다 빚을 내 버렸으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이거 뭐 주식 투자할 여력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최근에 와가지고 그래도 주식 투자를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전체 가계자산의 80% 가까이를 부동산에 다 사실은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은행에 예적금 방식으로 좀 맡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돈을 이제 넣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저의 그런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이 주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 같으면 주식 투자를 차제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도, 제가 뭐 지난번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 장인이 무려 연세가 97이세요. 97이신데 주식 투자를 굉장히 가치 투자로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거의 워렌 버핏과 같은 데 가치 투자를 주로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대로 그 뭐 생활비라든가 용돈도 드려본 적이 있고, 도리어 제가 가면 용돈을 받는 그러한 정도로 잘 하세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께 제가 다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 때, 우리 경제인으로 살 때 우리의 그 어떤 부를 이렇게 일구는 것은 단순하게 뭐 내가 그 월급 받아서, 아니 뭐 사업을 해서 은행에 넣어놔가지고 뭐 은행 이자만 내가 받아야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예전처럼 그래 내가 뭐 집 잘 분양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계속 갈아타기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산층 되지? 그것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이미 인구 고령화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조만간 일본도 추월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 정도가, 이런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집을 계속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큰 부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어떤 자산을 잘 안전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사실은 정말 징창입니다. 제가 뭐 여기 챗 GPT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주식 가격 떨어지는 거 보고 다들 지금 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사실 보시면 이거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이게 지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초에 이제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게 되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뭐 동학개미 뭐 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한 분들도 크게 아마 재미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크게 빠졌고, 그러다가 뭐 조금 뭐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보면 올해만 기준으로 봐도 올해도 지금 0% 밑으로 떨어져서 한 3%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상승하지 못했다 말씀이고, 최고치에서 보면 2021년 중반 이후에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종합주가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S&P 500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한 3천 정도 수준 살짝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6천 가까이 됐어요. 거의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하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내가 이거 그동안 번 게 아니라 도리어 지금 손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막 내몰려고, 더군다나 평균 지수가 그렇다면 그 개별 종목에서 얼마나 많이 손해본 분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근데 S&P 500,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거의 뭐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분들 엄청나게 사실은 크게 사실은 투자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한국과 미국만 비교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 등락률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여기 보면 대만의 가권 지수, 우리나라하고 뭐 대만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훨씬 더 우리 경제 규모도 크고 뭐 소득 수준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TSMC, 소위 전 세계 이제 최고의 그러한 반도체, 우리 삼성과 경쟁해서 도리어 우리가 뭐 밀린다 하는 그러한 TSMC가 있는 그 대만 가권 지수를 보면 한 무려 한 35.8% 상승한 거예요. 그 일본만 해도 지금 잃어버린 30년 한다는데 최근에 다시 이게 살아나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종합주가지수 니케이가 거의 30% 이렇게 상승한 거고 S&P 500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기준으로 하면 한 27.6% 상승하고 나스닥은 21%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유로 지역도 계속 뭐 죽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한 17%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도 굉장히 죽을 썼거든요.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해서 중국과 한국이 이거 잃어버린 30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가는 거 아니야 해서 최근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데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이 마이너스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보다 더 나빠요.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 15%, 코스닥은 무려 28% 마이너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다가 지금 돈을 넣은 분들은 지금 크게 손해를 봤다. 올해만 놓고 봐도 지금은 대만 가권지수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니케이, 상해 종합주가지수라 아니면 유로스톡스 이 모든 게 다 플러스예요. 하다못해 중국 상해 종합지수까지도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이제 살리겠다. 그동안 일부러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를 계속 바람을 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도리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동산 경기 살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직도 올해만 해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2.7,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6%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손해를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MSCI, 우리 신흥시장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한국 비중이 지금 한 10% 정도로 지금 쪼그라 붙었어요. 여기 대만 말씀드려요. 대만은 그 사이 계속 커져가지고 무려 한 18% 정도 돼요. 대만은 우리나라 GDP 규모로부터 게임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신흥시장 그러니까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금 양호한 그런 상황이라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 대만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됐는데 지금 뭐 인도에 밀렸다 이 정도 했는데 인도가 아니라 이제 대만까지도 이제 우리나라를 추월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왜 그러냐? 이게 뭘까? 이게 저는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뭐 저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저는 뭐 한국 투자도 약간 해요. 사실은 거의 이제 미국 투자를 많이 한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기준으로 보면 그때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이 한 5.4%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냐면 한 14년 정도 흐른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2% 수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4%에서 2% 잠재 성장률. 사실은 이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이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고령화되고 특히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이 소위 생산 연령 인구, 우리가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생산 연령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절대 수도 매년 30만 명씩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때는 우리가 인구 보너스라고 해서 젊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러한 경제 성장을 정말 누렸었는데 그게 이제 반대 현상이 되고 있다. 인구 재앙을 우리가 맞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출산율이 낮은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출산율이 낮을까? 결국은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 주거가 불안해서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살 수 없으니까 자꾸 결혼을 미루고 출산도 미룬다. 또 일자리가 불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교육비도 너무 높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전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인구 고령화 점점 빨라지는 그런 저출산이 너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동시에 너무나 이게
시멘트를 쌓아서 올리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GDP에서 차지하는 소위 건설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 한 15% 정도 된다. 한때 중국이 그랬는데 중국은 지금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바람을 빼면서. 근데 뭐 미국 같은 데는 한 7%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절반밖에 안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굉장히 낮아요.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너무나 건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투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최근 기사입니다. 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5년만 놓고 봐도 5년 전 2020년 봐도 이게 2.4%인데 2.0%로 떨어졌다는 건데 미국은 그 사이에 이게 늘어나서 올라가서 2.1%로 도리어 올라갔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도 보면 비중이 무려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 4분의 1이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1인당 GDP를 보면 2.5배로 높아요. 우리나라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거기는 무려 8만 5천 불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배 되는 그러한 나라는 이렇게 막 도리어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우리나라는 실질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고 좀 전에 말했던 그 빨간 선이 이게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은행 추계를 보면 이게 한국은행 추계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이게 한 2035년 정도 수준 가면 0%대 약간 상단을 찍을 거고 이게 한 2055년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갈 거다. 여기서 뭐 세 개의 선이 있는데 파란 선이 이제 한 중위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주식은 한 나라의 경제 어떤 체력을 나타내는 주가 지수가 이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미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이거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등락은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까 계속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보면 어때요? 등락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4% 수준이에요. 보면 이게 제가 그 잠재 성장률 한 2%, 뭐 2.2% 얘기했는데, 실제 얘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 그거 높은 것 같아요. 평균 성장률이.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당연히 주가 지수도 더 우리나라보다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도 이게 IMF에서 전망한 건데요. 미국은 계속 2% 정도 상단에서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젊은 인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래 먹거리 투자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실제 굉장히 시장의 어떤 경쟁 환경이 잘 돼 있고 또 전 세계 최고의 두뇌를 키워낼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두뇌가 막 외국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첨단 기술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테크 기업은 다 어디예요? 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애들이 다 어디예요? 다 미국이잖아요. 다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유는 그럼 뭐냐? 왜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이렇게 계속 미끄럼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자산의 79%가 지금 부동산에 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투자를 전부 다 집에다 다 하고 있는데 뭐 부동산에 돈을 넣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은 부동산이 가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80% 가까이 다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반대가 된다는 거죠. 물론 미국은 뭐 그 다른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두 번째는 뭐냐면 가계 대출이 또 너무 많다. GDP 대비 한 100%가 넘는다. 최근에 뭐 한국은행 추계 방식을 바꿔서 뭐 이게 90% 상단이다. 약간 뭐 100%보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 100% 국제기구 IMF 같은 데 추계한 걸 이렇게 보면 100%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 주택 매입을 최근에 올해 뭐 지난해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자기 돈이 아니라 다 가계대출을 해서 그렇고 더군다나 또 올해 들어서는 아예 뭐 집값이 막 갑자기 너무 뛰니까 뭐 2030, 뭐 40 이런 게 젊은 세대는 주식 갖고 있는 주식까지 팔아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갖고 있는 또 이제 전부 그래 대출을 일으켜버리니까 또 소득이 생기면 다 빚 갚는 데 쓴다. 그래도 그 증거 자료가 여기 이제 몇 개 이제 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최근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에 한
80%는 전부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5%라고 28% 정도 되네요. 28.5% 정도 되고 일본은 한 37%.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고요. 또 가계대출 비중이 GDP 대비로 너무 높다. 이게 지금 빨간 선으로 된 것이 이제 우리나라예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최근에 이제 한 105% 수준까지 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007년, 8년 그때 한 99%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높아도 높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일본도 한때는 이게 높았는데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듯하도 그래도 한 68%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높아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전부 다 집을 사는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기본적으로 투자를 전부 집에다 해버리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 있어도 주식 가격은 안 올라간다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전부 다 빚을 내 버렸으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이거 뭐 주식 투자할 여력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빚낸 것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팔아서 주택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 아시아 경제라고 하는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를 제가 옮겨온 건데요. 올해 들어가지고 특히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난해는 주식 팔아가지고 주택 매입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 6%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무려 14%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청년층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로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게 올해 이게 집값이 뭐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 부동산 경기 살아나고 그래서 뭐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결국은 무슨 뭐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렇게 정부가 뭐 주식 가격 띄우겠다는 정책을 쓴다고 했는데 한쪽에서 집값 띄우겠다 그것도 빚내서 집값 띄우겠다 이런 정책을 써버리니까 결국은 주식 가격은 도리어 더 질이 멸렬해 버렸고 또 그래서 소득의 대부분을 빚내는 것을 이제 갚는 것, 빚 갚느라고 허덕거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소득이 한 70% 이상 빚 갚는 사람들이 전체 대출자 중에서 한 14% 정도 된다는 거고, 더군다나 100% 저기 소득 전체를 다 빚 갚는다고 하는 사람도 무려 한 8% 정도 수준까지 되는 정말 너무 빚에 허덕거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동안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아니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얘기예요. 이 우리나라의 기업 가버넌스가 너무 후진국형이다. 너무 재벌 위주, 대주주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소액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기업 경영하는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한다. 경영권을 방어한다.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좀 인색하죠. 그러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주 그러잖아요. 자사주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이걸 갖다가 거기 자기가 유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배당을 해요. 배당을 해서 그걸 돌려주거나 아니 자사주 매입을 해요. 자사주 매입을 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걸 소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뭐 기업 가버넌스를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가버넌스를 평가하는 그러한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최근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별 아시아 국가별 이제 기업 가버넌스를 이렇게 평가한 걸 보면요, 우리나라 8위를 해서 8위를 1위가 어디냐면 호주, 2위가 일본이에요 무려, 3위 싱가포르, 4위 공동 3위가 이제 대만, 그리고 이제 5위가 말레이시아, 6위가 홍콩, 그리고 또 공동 6위 또 하나가 인도예요. 우리는 8위예요 8위. 인도보다도 밀렸고 말레이시아보다 밀렸고 대만보다 밀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태국이 있고요. 10위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도와 태국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국에 그러한 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최근에 막 투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빠져나가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가버넌스를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중국에 투자를 제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제가 이번 학기에 아니면 다음 학기, 지난 학기에 제가 거시경제학, 그리고 세계경제론 뭐 이런 걸 많이 강의하는데요. 주식 투자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국 투자를 권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 최고의 기업을 찾아서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이 또 투명한 그러한 나라에서 해라. 투명하지 않은데 거기에 돈을 넣는다는 건 이게 투기잖아요. 왜냐면 도박이잖아요. 거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투명하게 내가 거기에 그런 여러 가지 정부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그것을 보고 내가 아 미래 가치가 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거기에 투자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그러한 투자잖아요. 그걸 우리나라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주식에 잘 투자를 못 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도. 저는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게 순위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뭐 정말 어떤 규칙에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게 정말 경영이 되느냐 해서 보면 여기 뭐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에 밀려 있다.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한 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후진적이다. 그래서 일본도 요거 종합평가는 그래도 꽤 상위권인데 요건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약간 앞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나라가 있는 거 우리나라 너무 이런 걸 잘 못한다 하는 얘기고 이거 말고도 뭐 비슷하게 뭐 이러한 이제 상장된 기업들이 과연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부터 해서 뭐 이사회라든가 위원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말 이 공정하게 정말 대주주의 이런 어떤 그러한 입김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하고 있느냐, 뭐 사회이사가 제대로 잘 구성돼가지고 독립성을 제대로 부여받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 이것도 우리나라는 또 뒤에 이게 처져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국내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에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최근에 또 이거 그 한 신문에 인터뷰한 그런 기사인데요. 이 박유경 네덜란드 연기금 APG 신흥시장 주식 부문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연기금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금에서 지금 신흥시장 부문에 주식 투자하는 그 책임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딱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면 딱 그 얘기한 거예요. 너무 이게 보면 대주주 위주로 하고 그래서 소액주주는 그냥 희생해도 된다. 그러면 소액주주는 뭐예요? 왜 거기에 주식을 왜 사야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 질문을 딱 했어요.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주주가 희생하는 일이 당연시 되는 관행을 이제 그러한 싹을 잘랐으면 좋겠다. 나가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범위도 다른 시장처럼 좀 넓혀가라. 우리나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분들께서 기왕이면 좀 시야를 좀 넓게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뭐 여러분들 뭐 직접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월급쟁이 소위 얘기하면 다른 뭐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뭐 그 기업에서 뭐 일하는 그리고 매달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어쩌면 여러분들 뭐 50세면 하면 퇴직할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정년이 늦어져도 뭐 60세, 65세, 그 정도면 다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그럴 때, 그냥, 그래, 나 집 한 채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그럼 먹고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그 집이 계속 그런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주식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밤낮으로 내가 잠을 자더라도 그래도 혼자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수익을 남겨주는 것은 바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기왕이면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고 또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 속도도 늦춰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하는 말씀 제가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 거.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국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뭐 교육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개개인들이 너무 부동산에 올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가게를 꾸려나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차제 한 번 더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결국 집값만 띄우고 그게 결국은 다시 또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니면 또 무주택자 서민들에게는 또 엄청난 또 고통이 되고 그게 바로 사회 양극화를 불러오는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왕이면 주식 투자로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왕이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를 기왕이면 선진국 그러한 시스템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나라의 그 주가가 그야말로 밸류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밸류업 말로만 이렇게 계속 구호를 외친다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가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지? 과연 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수석이나 아니면 경제수석일까?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라고도 하죠. 그분일까? 아니면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또 건설교통부 장관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거 어느 분이 하신 정말 이게 총체적인 정말 미래를 위한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을 좀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구조조정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고, 또 그래서 동참을 이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좀 미래를 위한 그러한 경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또 가게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주식도 앞으로 더 이렇게 가격도 높아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들도 그래 투자자가 자금 더 많이 이렇게 유치할 수 있어서 또 경제도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가게는 가게대로 또 자산을 또 계속 불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